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장하기 전 어떤 것을 알면 임장하기에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임장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의식주의 하나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다소 인문학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 항상 좋은 영상과 퀄리티 높은 내용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임장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방 3개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국민평수, 국평 이러는 것들은 대부분 방 3개로 된 아파트일 것입니다. 그런 아파트를 왜 국평이라고 하는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때만 하더라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은 표본이 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방 3개 아파트의 표본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자녀 각각 하나 그리고 부부 하나 그렇게 방 3개 85제곱미터가 표본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85제곱미터가 넘는 평면을 만들면 세금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고 이렇게 발코니의 확장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4인 가구는 줄어들어 16% 이하로 떨어졌으며 1인, 2인 가구는 60%를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소파와 침대를 합치면 더 넓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4인 가족이 줄어들면서 국민 평수인 84제곱미터보다 작은 평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침대 외에 소파가 이런 흐름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85제곱미터 이하의 세대수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전의 큰 평수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30평 2개면 30평 1개, 15평, 15평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렇게 세대수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허나 인구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대수가 올라가고 인구수는 하락을 한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인구수의 감소,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역사적으로 과거에서 지금까지도 도시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도시에만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시대는 변하였고 발코니가 부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의 필요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발코니가 부활하게 되어 버린 것이죠. 즉, 발코니의 확장으로 평수는 늘어났고 줄어들 수 없기도 합니다. 다다익선 작은 평수는 가격 때문에 수요가 많겠지만 큰 평수도 메리트 있게 된 것이며 세대수는 어떻게 해서든 오른다는 게 정책이며 인구수는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방 3개 아파트가 왜 나타나게 되었고 앞으로 대략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양쪽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임장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이라는 뜻은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그 주변의 인프라를 보기도 하면서 그 아파트를 직접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직접 보면서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바로 임장의 핵심이겠죠. 우리나라 아파트는 LH에서 도시를 설계하고 엔지니어 회사와 토지 이용 계획도를 그리는데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하다 보니 똑같은 도시밖에 나오지 않고 아파트 구조도 건설사마다 다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아파트는 학군이 가장 기초가 되어 아파트의 가격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왜 학군에 의하여 가격이 정해질까요? 보통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좋은 친구들과 사귀었으면 좋겠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배움의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이사를 가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죠. 이에 매도세는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군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임장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임장은 공간이다.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그렇다면 공간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보러 갈 때, 임장을 할 때 걷기 편한 도시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걷기 편한 도시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공간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공원과
도서관, 그리고 벤치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공간의 개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개념에서 볼 때 첫 번째는 바로 이벤트 밀도라는 것입니다. 이벤트 밀도는 즉 길을 걸어갈 때 상가 입구의 개수가 이벤트를 결정하게 되고 이것이 밀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 입구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입구의 개수만큼 사람이 그 상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이며 즉 이벤트를 더 많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가 많으면 입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를 갈까? 라는 생각을 만들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매일 걷게 되는 길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죠. 특정된 상가, 미용실, 대사관, 병원 이러한 것들은 이벤트 밀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 쇼핑을 하거나 놀러 가는 곳이 아닌 딱 무언가가 이슈가 있을 때만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개념에서 두 번째는 바로 3차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3차선 이하의 경우는 걸음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도로가 1차선, 2차선, 3차선 이러한 경우 자연스럽게 길을 건너갈 수 있어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시켜주는 반면 4차선의 경우는 블록 간의 거리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거리와 거리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무단횡단이 가능한 폭의 길이가 점과 점이 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공간과 공간의 거리감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심리가 집값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기도 하죠. 이 3차선의 법칙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강남과 강북의 차이에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4차선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강이 되겠죠. 한강은 강남과 강북을 단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강북에 왕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왜 강북에 왕의 자리가 있었을까요? 앞에서는 한강으로 공간을 단절시켰으며 뒤에는 산이 공간을 단절시켰기 때문에 왕은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좋은 위치가 바로 강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에는 더 심하였고 왕을 만나려면 더욱 심하게 공간을 차단시켜 놓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 말을 하였을까요? 강북은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산업혁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수도는 서울인데 서울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인구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서 강북으로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하는데 한강에 다리가 있어도 한강 때문에 공간과 공간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강남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학군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였죠. 이러한 것들이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개념의 세 번째는 바로 진동입니다. 미세한 진동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위 건물은 슬럼화가 되기 딱 좋은 것이죠. 거주 공간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임장하기에 앞서 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땅이 하고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땅을 접하고 있는 도로가 중요합니다. 같은 면적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접하고 있는 도로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시의 조례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건물은 접하고 있는 도로의 2배 높이로 보통 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넓은 도로를 접하면 접할수록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 땅의 가치는 이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 테헤란로는 도로폭의 3배까지 건물 높이를 올릴 수 있게 조례가 완화가 되어 있으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2배를 기본적으로 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여의도 63빌딩이 63층을 올릴 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었나? 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강과 접해 있으면 강을 도로와 같이 합쳐서 봐주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허가가 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 타워팰리스는 양재천이 도로폭에 포함이 되었고 부산은 바다가 도로폭에 포함이 되어 해변에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같은 면적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넓은 도로와 접할 수 있는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어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며 또한 도로와 접하고 있는 땅의 모양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접하고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도로와 세로로 접게 접하면 세로 장방형, 가로로 넓게 접하면 가로 장방형 등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삐뚤삐뚤한 부정형보다는 네모 반듯한 장방형이 좋고 특히 상업지역에서는 가로 넓이를 접하고 네모 반듯한 가로 장방형이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큰 땅이 좋은지 작은 땅이 좋은지는 그때에 따라 다르지만 무엇이든 다다익선이 좋듯 땅도 큰 땅이 좋은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큰 땅이 나쁠 수도 있기도 하죠. 한국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위화감 조성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주거 지역에 과다하게 큰 주택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위 2번의 큰 땅이 주거 지역에 있다면 아래와 같이 땅을 여러 개로 주택 부지로 쪼개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여러 개로 쪼개서 주택을 올리면 뒤에 집들은 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해서 땅이 길로 낭비가 되고 도로에 접하지 못한 뒤쪽 부지들은 도로에 접한 적당한 크기의 1번 토지보다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큰 땅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작은 땅의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땅이 너무 작아도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건축 허가가 안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작은 땅은 텃밭이나 주차장으로밖에 쓸모가 없게 돼버리며 이럴 경우 옆에 붙어있는 땅을 사서 두 땅을 합쳐 합필을 하면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땅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땅은 지역 통상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땅이 좋으며 너무 크거나 작으면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주택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방향이 무척 중요합니다. 주택의 방향은 대문이 있는 쪽의 방향이 기준이 되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남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집안에 햇볕이 오래 머무르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주택은 남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죠.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땅도 네모 반듯한 땅이 좋듯이 건물도 네모 반듯하게 올라간 건물이 전체 면적을 넓게 쓸 수 있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올리려고 오래된 주택을 샀는데 남향이면 건물을 네모나게 올리기 힘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1조건 때문입니다. 건물을 네모나게 높게 올리면 옆집에 햇빛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남향 건물에는 1조건이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거주 지역의 남향 건물은 층별 높이의 절반을 안으로 들여서 계단식으로 올려야 하게 됩니다. 이미지와 같이 계단식은 보기 별로이기 때문에 상층부를 사선으로 깎아서 비스듬하게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높이 9m까지 약 3층 정도까지는 안으로 1.5m만 띄우면 사선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도 합니다. 허나 3층까지의 땅에서 안쪽으로 거리를 1.5m 띄어서 일직선으로 건물을 올린 후 4층부터 비스듬하게 깎아서 올리는 구조가 탄생합니다. 길을 가다가 저런 사선으로 깎인 건물을 보이면 저쪽이 남쪽이구나 하고 방향을 알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바로 중요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말하기 전에 요즘 20살 아파트 이런 말이 많이 들리기도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1954년부터 1986년 32년 동안 매년 평균 약 30%씩 상승을 하였습니다. 즉 3년만 지나면 아파트값이 약 2배가 되는 게 30년 이상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경제 성장이 빠르다 보니 시중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었고 반면 아파트는 부족하게 된 것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20에서 25km 정도권의 5개의 신도시 29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에 일산, 분당, 중동, 삼본, 평촌의 제1신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사이에 엄청난 규모의 1기 신도시가 한꺼번에 짓다 보니 콘크리트 원료인 모래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강모래가 아니라 바닷모래를 퍼서 모자라는 모래를 채우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강물이 아닌 바닷모래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바닷모래의 소금은 정말 문제가 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염분과 콘크리트의 위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제대로 씻지도 않고 바닷모래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싸는 구조로 지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철콘조라고 부르게 되죠. 콘크리트는 위에서 누르는 힘을 잘 버티고 철근은 옆에서 흔들리는데 잘 버텨서 철근을 콘크리트에 감싸서 건물을 올리면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중에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 만드는 콘크리트에 바닷모래 속 염분이 같이 섞여 들어 굳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돼버린 것이죠. 염분이 섞여 모래로 콘크리트를 만들었다고 콘크리트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10년이 넘게 지나면서 슬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속 염분이 철근을 감싸고 있는 피막을 파괴하면서 철근을 녹슬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쇠에 녹이 생기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는 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콘크리트에 생긴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면서 녹은 더 빨리 생기게 되어버리니 철근이 더 빨리 팽창하게 되면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83년부터 실험을 해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염분이 여러 가지 비율로 배합된 철근 콘크리트 36종을 아파트와 똑같은 조건에서 관리를 하며 관찰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결과 기준치인 0.04% 이상의 염분이 포함된 콘크리트는 10년이 지나면 100% 내부 철근이 녹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정부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였고 960동에서 34%인 237동이 염분 농도 기준치인 0.04%를 넘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중동의 경우 74%로 가장 높았고 삼보는 55%, 평촌은 48%, 분당은 18%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일산은 기준치 초과하는 아파트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즉 일산은 바다부터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바닷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강모래를 퍼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전통적인 자재이지만 제대로 만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재료입니다.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 벽에 못질을 하기 힘들 정도로 콘크리트는 세월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기에 100년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과거에 급하게 아파트를 올린다고 바닷모래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건물을 지은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순살 아파트의 이슈랑은 조금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높이입니다. 아파트의 층별 높이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볼 때 몇 평인지 넓이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볼륨으로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즉 넓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층고라고 부르는 높이를 넓이와 같이 본다는 말입니다. 볼륨의 개념으로 보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같은 평형으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 미친 게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벽식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바꾸고 층고를 1.5배 높이면 넓이는 그대로이지만 볼륨이 커져서 개방감이 좋아지는 것이죠. 층고는 내 집 바닥에 윗집 바닥까지의 높이고 내부 층고는 내 집 바닥에서 내 집 천장까지의 높이인데 지금까지 대부분 아파트는 2.3m의 내부 층고의 벽실 구조를 일률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벽식 구조 아파트의 벽이 천장을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서 천장과 바닥이 붙게 되며 천장과 벽이 붙어 있다 보니 위층 진동이 아래층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벽 자체가 1층부터 최상층까지 연결이 있다 보니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호스를 찾기도 어렵게 됩니다. 보와 기둥의 천장을 받치는 기둥식 구조는 보와 기둥이 추가되다 보니 40cm 정도 층고 높이가 되어 건설 단가가 비싸지만 층간소음이 기둥으로 분산이 되어 벽식보다는 층간소음이 덜한 구조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식 구조보다는 기둥식 구조가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층고가 높을수록 건축비가 많이 드는데 기둥식으로 지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어차피 분양은 잘 되기 때문에 적은 건축비로 최대한 높은 층수를 뽑아낼 수 있는 벽식 구조에 법에서 정한 최저 층고만 맞춰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에 벽식 구조 아파트는 노후화가 되어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는 15층 이상만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였고 지금은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로 법이 바뀌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7cm 정도 천장을 낮춰야 합니다. 그만큼 내부 층고가 낮아졌고 여기에 층간소음 때문에 법이 바뀌게 되면서 바닥 두께가 얇아 층간소음이 심해진다고 보고 신축 아파트는 바닥 두께를 21cm 이상 되는 법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지은 아파트는 바닥 두께가 12cm 정도로 얇았지만 특이한 것은 70년대, 80년대 아파트가 90년대 아파트보다 층간소음이 적은 경우가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90년도에 고강도 콘크리트가 적용이 되어 바닥 두께가 얇아도 건축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바닥을 얇게 했고 그전 일반 콘크리트는 강도가 약해 바닥을 두껍게 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70년, 80년대 아파트는 일반 콘크리트를 싸서 바닥이 두꺼우니 바닥이 얇은 90년대 아파트보다 층간소음이 줄어들게 되어버린 것이죠. 2014년에는 바닥소음 기준이 더 강화가 되어 21cm 이상 바닥 두께만 되면 되었던 것이 실제 아래층 소음을 측정해야 되도록 바뀌게 되었고 이렇게 스프링클러나 바닥 두께 등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내부 층고가 20cm 가까이 낮아지기 때문에 갑갑한 높이가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신축 고층 아파트의 내부 층고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2.3m인 일반 아파트보다 1m 높은 3.3m의 층고로 공급이 되었고 용산 해리턴 스퀘어도 2.6m 층고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내부 층고가 높게 가는 게 추세인데 2.3m 내부 층고조차 스프링클러와 바닥 두께 때문에 2.1m급으로 낮춰야 하는 기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은 갑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산 같은 90년대에 지어진 2.3m급 기존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볼 때 교통과 전망, 교육 환경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구조와 층고 같은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